조국 교수의 트위터를 누가 중간에 보내줬어.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인가 조국 교수가 글을 썼더만. 모독이라는 말에 분노해가지고, 대통령 모독이라는 말에 분노해가지고, 박근혜 당신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환생경제에서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냐? 그때 당신이 박장대소 했던 그날 그 대사를 아느냐? 그러면서 트위터를 하나 했어.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 두 번째로 쓴 내용은 뭐였냐면 박근혜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 그거 봤어요? 그 두 가지 글 좀 갖고 와봐. 조국 교수가 어제 아침에 대통령 모독이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트위터에다가 비판글을 올린 거야.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뭐라고 그랬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그 대사를 옮겼어.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박근혜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 무슨 얘기냐? 로마의 어떤 개선 장군이 정말 큰 전쟁을 이겨서 그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이기면 그 환호를 해줘요. 꽃을 뿌리면서 막 온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해. 이름을 부르고. 그럼 막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거의 황제하고 맞먹는 어떤 영광을 누리는 거야. 그런데 그 장군이 자기 뒤에 노예 하나를 세워놨다. 그 노예가 그 시민들이 열광하는 속에서 그 장군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줬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당신도 언젠가 죽는다. 당신도 인간일 뿐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고를 주는 노예를 세워뒀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경향신문에 나왔더라고. 한번 같이 볼까요? 난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소름이 막 끼치는 거야. 조국, 서화숙, 우리는 한 번도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같은 날 동시에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니까? 조국의 밥과 법. 박근혜 대통령, 메멘토 모리. 요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 집권 세력은 표정 관리하느라 애쓸 것이다. 연이은 인사참사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됐음에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다. 잘못은 여당이 해도 심판은 계속 야당이 받고 있다. 야당의 아성 호남에서 박 대통령 측근 중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넉넉히 당선했다. 정치적 반사이익도 챙기지 못한 채 제1야당의 지지율은 연일 추락하여 20%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45%를 지켜내고 있다. 진보 성향의 장하성 교수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구조라면 10년 안에는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국가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으로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 세월호 유가족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심신을 지치게 만들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막아내고 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 몰상식 집단이 앞장서 가지각색의 행패를 부리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으니 차도 살인, 좌향 길이의 성과도 즐기고 있을 것이다. 한편 법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려 탄생 초기부터 의심받던 정권의 민주적 정통성을 사후적으로 보완해 주었다. 이제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 개입에 항의하던 시민들과 헌정문란 국가범죄와 정문으로 맞붙으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려 했던 윤석열, 권은희 두 법률가를 몰아칠 근거가 마련되었다. 요컨대 대선 이후 선거를 계속 이겼고 당분간 선거 치를 일도 없는 데다 무조건 똘똘 뭉쳐 지지해주는 45%가 있는데 야권은 자중질환 4분오열 질이 멸렬이니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싶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세세손손 이승만과 박정희의 나라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커져갈 것이다. 집권 세력이 대선 시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공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 경제 살리기란 미명 아래 공공부문을 영리화하려는 것, 부자 감세로 위기에 처한 재정을 서민 증세로 메우겠다는 것, 자신들도 합의하여 제정한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와서 개정하겠다는 것 등은 바로 이런 자신감의 발로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은 집권 세력의 수장들에게 이 시점에 박 대통령 집권 세력의 수장들에게 몇 마디 하고자 한다.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금이 절정기라고. 견제 세력도 국민적 저항도 미미하니 남은 것은 반신반인 운운하는 아부와 충성 경쟁, 그리고 그 뒷면에 벌어지는 자리다툼과 부패일 것이다. 옛글을 빌리면 순자가 말한 국적, 즉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교묘히 임금에게 영합하여 구차하게 받아들여져 자기의 녹봉이나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사귐만 넓히는 자, 관자가 말한 침신, 즉 법령을 훼손하며 사사로이 패거리 짓기를 좋아하고 사사로이 청탁을 하는 자들이 창궐할 것이다. 반면 대통령의 언동에 대해 합당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배신자로 취급되고 불경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져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한비자가 말한 망징, 즉 나라가 망하는 징조도 강해질 것이다. 즉 군주가 고집이 세고 남과 화합하지 못하고 간하는 말을 거슬러 남을 이기고 싶어하며 경솔하게 자만심이 강한 경우, 군주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나라가 혼란한데도 자기 자랑만 하는 경우 등을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한편 내후외환으로 망해가는 듯이 보이는 야권은 차츰차츰 전열을 찾을 것이다. 폐허 속에 새로운 지도력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여권의 지지율은 여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권이 못해서이다. 주권자는 야권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권의 뻔뻔함에도 분개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버텨내고 마침내 무너뜨린 능동적 시민은 항상 새로 태어나고 성장한다. 로마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성대한 개선행진을 할 때 바로 뒤에 노예 한 명을 세워놓았다. 그 노예의 임무는 장군에게 계속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해라. 대선 시기의 마음과 약속을 저버렸으나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에게 이 말을 보낸다. 대단하죠? 응? 예. 뭐라고요? 뭘? 같은 날 다른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조국 교수가 이야기한 이 부분, 내외안으로 망해가는 것으로 보이는 야권은 차츰 전열을 찾을 것이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지도력이 형성될 것이다. 현재 여권의 지지율은 여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야권이 못해서다. 주권자는 야권의 무능함에 실망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권의 뻔뻔함에도 분개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체제를 버텨내고 마침내 무너뜨린 능동적 시민은 항상 새로 태어나고 성장한다. 서하숙 교수님하고 나하고 얘기는 거의 99.9%가 싱크로율이 있어. 근데 이 조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나는 더 의미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나는 이분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관여 안 할 거란 생각을 했어.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요, 내가 지금 계속 주장했던 빅텐트론을, 그지? 그러면서 저 위에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현재 야당의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야권은 자중질환, 사분오열, 질의멸렬. 문제를 진단하는 게 거의 똑같아. 조국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예요. 예,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어떤 느낌이 와요? 망치 부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하고 어떤 흐름이 통한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나는 조국 교수하고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딱 느낌이 오지. 그러면서 지금 망치 부인이, 내가 그랬잖아.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날 거다. 내가 이번 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뭔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 했잖아, 내가 그 얘기 했지? 그지? 내가 어저께 월요일날 방송 얘기하면서, 응? 내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근데 이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게, 난 이거 사인이라고 본다. 이 일주일 동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켜보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전담판, 검찰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전담반을 꾸린대. 이런 얘기, 독재에 대한 어떤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서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 모독죄란 얘기도 지금 나왔어. 그죠? 그러면서 지금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모두 같은 소리를 주장하고 있어. 같은 소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요. 네. 지금 국민 정서가요. 나 요즘에 계속 들려.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같다. 국민들이 지금 너무너무나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야. 생활비가 없는 거야, 생활비가. 국민들이 생활비가 지금 없는 이유가 월급을 못 받거나 월급이 너무나 적어요. 물가는 비싼데 낼 거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거야.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세금이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안 올리고 서민들한테만 세금을 올린대잖아. 그리고 지금 요즘에요. 혹시 여러분 분위기 느끼신 분, 술자리나 이런 데에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난무하고, 지금 박근혜 정치 못한다는 얘기에 목소리가 되게 커지고 있는 거 느끼신 분, 들으신 분.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요. 그죠? 지금 이거는 추석 전하고 후가 틀려. 추석 전에는 서로 있잖아. 추석 전에는 내 느낌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눈치를 봤어. 근데 이상하게 추석이 딱 지난 다음에 분명한 그 의견이 딱 통일돼 버렸어. 그지? 주변이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말고 SNS나 무슨 인터넷 트위터 말고 여러분 주변의 온라인상에서 지금 막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가 막 분노로 들끓고 있지. 거기 기름 부은 게 담배야. 담배값 인상. 그 4,500원의 의미. 담배값 4,500원의 의미를요. 사실 우리는 이거 저기 아니냐. 그냥 충격 상쇄형 아이템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 국민들이 4,500원의 의미를 알아. 담배 피는 이 일반 남성들도 의미를 알아. 뭐냐? 이게 좀 더 비싸면 담배를 끊을 텐데 담배를 끊지 못하면서 세금을 최대로 뽑아낼 그 숫자란다. 그걸 알더라고. 일반 아저씨 시민들이. 그쵸? 그러니까 일반 정치 뉴스를 보고 이렇게 그동안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담배값 인상에 정말 왜 그동안 너무나 퍽퍽하고 속상한데도 꾹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오프라인상에선 그래도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소리 내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내가 볼 땐 추석, 담배세, 담배값 아님 담배세임. 이거 봐. 지금 이게 여론이야. 그래서 이게 추석 이후에요. 이 바람이 지금 확 불고 있어. 그러면서 분노가 모아지는 거야. 분노의 열기가 지금 이제 주민세, 자동차세 막 계속 세금을 올리는데 그 뉴스타파에 났다며. 뉴스타파에 저거 서민들에겐 세금 올리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내리는 뉴스타파 아까 나 자료실에 올라와 있나? 자료실에 올라와 있어요? 뉴스타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만들어진 팟캐스트들이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이 팟캐스트들이요. 지금 일시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세상이 변하려면 팟캐스트를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팟캐스트 연대를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날 잘 모르니까 다 거절을 해서 다 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연대 모임을 못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팟캐스트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택시 손님들도 폭발 직전. 그치? 지금 그 뭐라 그러나 팟캐스트들이 내가 팟캐스트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서로 이제 모여서 같은 얘기하는 걸 다 반대했잖아. 그런데 지금 팟캐스트들이 각자 자기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 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정 개혁만으로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목표보다 무려 8조 5천억이나 세금이 덜 거쳤고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엉뚱하게 담뱃값과 주민세 등 서민들이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조부모가 교육비 명목으로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참으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종합금연대책이라며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겠다고 하자 흡연자들은 어이없어합니다. 솔직히 불만이 많죠. 4,000원이 오르든 5,000원이 되든 그건 큰 상관 안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세수를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이죠. 종합금연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게 증세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건강 증진 또 흡연 억제 차원에서 이제 복지부가 주도해서 담뱃값을 인상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담뱃값이 4,500원이 될 때 정부는 최대한의 추가 세수 2.7조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포장은 금연대책이지만 속내는 세금 더 많이 걷기 정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금연대책이라는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뱃값 올릴 거면은 담뱃값을 올리지 세금을 올리지 말라고 그래서 담뱃값 안에 세금을 올린 거잖아. 정부는 주민세도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100% 인상하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정부의 세금 인상안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아서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하는 그런 졸속 행정 같아 보이는 그런. 특히 올리려는 세금이 담배세나 주민세처럼 일반 국민들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세금 불평등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난데없이 서민들 증세안을 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완전히 성역이고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더 이상 증세할 수 없다. 성역을 만들어 놓고 재정은 파탄 났고 지금 최경환 장관이 새로 들어서서 돈을 더 쓰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별 수 없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해야 되겠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의 법인세는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포인트 낮춰버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 주로 부자들이 대상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해서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등은 최소 100억 원대의 배당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이건희 회장이 2천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약 680억 원의 배당세를 내야 하지만 새로운 세제에 따르면 500억 원만 내면 됩니다. 180억 원 정도의 세금 혜택이
이건희 회장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면 물론 이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제도의 구조상 주식 부자 그리고 상대 고액 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내놓은 취득세 영구 인하도 결국 가진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까지도 모두 취득세를 1%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가령 강남 한복판에 시가 12,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는 1,000만 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충분히 마련해 줬습니다. 그동안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지만 이제는 소유한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월세를 150만 원쯤에 맞춰 최대한 세금을 안 내려 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전세 금액만 8, 9억 원 하는 고가의 아파트 소유자들도 많습니다. 150에 맞추면 1년 1,800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하고 어쨌든 월세를 150으로 맞추는 거죠. 또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그러면 월세 더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됐어요. 저희는 그냥 월세 150만 받을래요. 그럼 그거를 그렇게 150만 월세를 받는 이유가 이제 근데 어쨌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심지어 국회 기획재정위에 류성걸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만 손주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1억 원을 증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나요? 우리나라에? 최대 이력이죠. 최대 이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1억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경기 부양을 핑계로 소수 부자들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쏟아내면서도 세수가 부족해지니 손쉽게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나 국민 전체로부터 걷는 주민세 등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위 10%가 45%에 가까운 소득을 독식하면서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지수가 높고 2천만 명 가까운 소득자 가운데 644만 명이 월 최저임금인 95만 7천 원도 못 버는 나라에서는 공정한 과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증세할 필요성이 있죠. 복지 확대는 증세를 짝으로 하는 겁니다. 세입 확대가 필요하다면 직접세를 대상으로 증세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처럼 간접세에다 증세를 하는 건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잠깐 여기서 직접세에다가 세금을 매기란 얘기가 뭐냐면 부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거를 직접세라래요. 개인이 직접 내면서 내 소득을 근거로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내는 세금이 직접세야. 간접세는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거기 나도 모르게 붙어있는 세금이 간접세고, 그러니까 지금 복지 비용이 필요하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박근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선 전 TV 토론에서는 아무런 세금 인상 없이도 기초연금 등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한 모든 복지 정책들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증세를 통한 복지 정책은 정책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진정성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 무책임하게 어떤 재원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매년 그러니까 무조건 뭐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정책이라는 거. 그러나 집권 2년도 안 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공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후하고
서민들은 쥐어짜 않은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건져내려면 조세 부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원을 확보해서 세수를 늘려가야 되는데 힘없는 못 살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피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 고주머니 끌어내서 세원 확보하는 거잖아요. 저는 나쁘게.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정서가 저래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문제를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와 여당의 문제를 모르지 않는다 그랬죠. 내가 다 안다. 아는데 그동안 모르는 척했다. 그런데 그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새누리당이 당선되도록 내버려 둔 거다. 왜? 야당이, 소위 제1야당이 너무 등신처럼 구니까 얘네는 국민 정서를 지금 잘 못 읽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나서 차라리 새누리당이 해라. 너는 너무 무능해서 안 되겠다. 야권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이 되는 걸 방치해왔어. 왜냐하면 그 야권한테 정치를 맡겨봤는데 제대로 못했거든. 김대중 노무현 때 제대로 못했어. 서민들이 기대한 만큼 못한 거야. 그래서 어떤 새끼가 해도 똑같을 바에는 해먹던 놈들이 해버려라. 그리고 도리어 김대중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나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투표 안 해버리고 내버려 둔 거야. 하지만 다 알아.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알았던 거야.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럼 왜 국민들이 차라리 뉴스를 안 보고 말지 그랬느냐? 희망이 없었어. 저 새끼들 맨날 똑같아. 백날 저 새누리당 의원 똑같고 저 새정연 의원들 똑같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네 공천에만 관심 있지 국민한테 관심 있는 새끼들 없어. 이러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치엔 희망이 없어. 정치하는 새끼들 개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신경 안 썼단 말이야. 그래서 여론조사도 안 하고 그냥 정치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살았어. 그런데 세월호가 터진 거야. 서민의 자녀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 국가를 믿고 정말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출발했다가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고 그래도 구조될 줄 알았는데 구조했다고 발표내놓고 그게 거짓말이었어. 여기서 국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동안 웅크리고 아 몰라 씨발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뭐? 이런 거야.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 뭐? 전원 구조래. 아 됐어 그럼. 근데 그게 오버래. 뭐? 무슨 얘기야? 다 구조했다며. 그게 뻥이래.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관심을 가진 거야. 그러면서 일어난 거야. 이 씨발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기 시작한 거야. 맞지? 내가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딱 그거예요. 이제까지는요, 우리가, 나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손 들어봐. 나다. 내가 그랬다. 그죠?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정책 희망도 없고, 뭐 내가 관심을 둬봤자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화가 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차라리 뉴스 안 보고 살았지만 다 알았던 거야. 근데 그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 어떤 희망이냐?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요. 국민들이 지금 모든 정당으로는 안 된다. 현재 여당, 야당은 안 된다. 그게 다수야. 지금 뭐 여당 지지율 45% 아니에요. 현재 새누리당 지지율이 30%야. 정확하게. 새정연 지지율 18%야. 정확하게. 그러면 30%하고 18% 빼면 48%지 52%가 어떤 입장이냐면 새로 만들어야 된다. 52%가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된다. 저 새끼들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쵸? 근데 옛날에는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 그치?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선명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에이 되겠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 그래? 에이, 가능하겠어? 진짜? 설마? 정말? 지금 사람들이 혹하고 있어. 느껴지죠? 그쵸? 지금 사람들이요, 새롭고 강한 선명 야당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했어. 근데 표현은 뭐냐? 다들 그게 되겠어? 옛날에는 정계 개편을 한다. 아유, 개가 짖네. 야권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아유, 벌레도 짖네. 이랬던 사람들인데 새롭고 강한 선명한 서민정당을 만들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겠어? 그지? 되겠어란 얘기는 뭐냐?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내 말이 딱 맞지? 옛날에는 들은 척도 안 했어. 개가 짖나 보다, 벌레가 우나 보다, 귀뚜라미 소리냐 사람 소리냐 이랬는데 이제는 되겠어?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냐? 만들어지면 나도 뭐 투표하고? 이런 분위기. 그치? 그거라니까요. 뭔가 진짜 된다면 옛날에 열린우리당이 될 때 국민들 분위기가 확 몰아줬어. 투표율도 높게 나왔고. 그거예요. 사람들 분위기가 된다면 나도 투표하고. 근데 되겠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된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돼. 예, 된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선명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야당 내에 있는 진보 개혁 세력이 모여라. 그래서 빅텐트로 만들자 얘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각자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진보당, 정의당, 새정연 전부 다 자기네들의 당권, 그 다음에 당 구조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얽혀갖고 누구도 깃발을 못 들고 있어. 그러면 국민이 깃발을 들어야 돼.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될까? 자, 지금 상황에서요. 어제 박근혜의 발언. 난 이거 기가 막혔어.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거구나. 이거구나. 어제 박근혜의 선언은요. 세월호 일기 싸움이 끝났다는 얘기야. 뭐? 세월호 1차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야. 이제 2차전을 시작해야 돼. 2차전. 무슨 얘기냐? 그 2차전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세월호 대책위가 누구야? 시민단체 중심이죠.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기자기하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투쟁이 점점 고립되고 있어. 광화문 광장으로 고립되고 있고 길거리에 걸린 노란 천막을 보면 누군가 저걸 달았구나. 아, 세월호 기억해야지가 아니라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걸 달았지? 지네들끼리만 연락해서 다나? 노란 리본을 다는 건 누구나 다 달았어. 노란 현수막은 저건 누가 저걸 자기네들끼리 알고 달았지? 다른 사람과 달지 않은 사람의 갭을 구분하는 운동이야. 노란 천막 달기가요. 어느 날 갑자기 천막이 막 휘날리고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진이 올라왔어. 근데 누가 그랬지? 그랬어. 그런데 점점 그거 일베가 찢었네 어쩌네 이러면서 노란 현수막 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미안해요. 내가 그거 운동 준비하신 분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나는 그 운동이 그걸 현수막을 거는데 참여한 사람과 그 현수막을 거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 거야. 누구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마음속에 달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현수막 거는데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왠지 내 투쟁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런데다 일베 새끼들 일부러 찍고 다녀.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저걸 또 건 사람들은 누구고 그걸 찢은 놈들은 누구고 아우 짜증나.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지금 잘못 느낀 건가요? 혹시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지금 기분이 그래. 세월호 문제에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노란 현수막을 누군가 걸고 그걸 찍고 그래서 시비가 붙고 할아버지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짜증내면서 욕을 하고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 주장이 뭐냐?
노란 현수막 달지 말자가 아니야. 노란 현수막을 달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 그 노란 현수막 운동이요. 자칫 잘못하면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소외감 느끼게 해. 나도 세월호에 관심 있는데 나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 나도 세월호 문제에 분노하는데 우리 동네에는 그거 하는 사람이 없어. 분리시키는 거야. 분리 고립시키는 거야. 지금 세월호 대책위가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조직의 잔치로 가고 있어.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동네에서는 막 걸고 자랑을 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저건 내투쟁이 아닌 거야. 노란 리본은 작고 누구나 같이 공감하면서 참여할 수 있었는데 노란 현수막 운동은 약간 차이가 돼.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어제로 세월호 1차 싸움은 끝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부터 2차 투쟁을 시작하자. 2차 투쟁을 시작하자. 노란 현수막을 달지 말자가 아니라 지금처럼 자기네들끼리 아름아름 달지 말자는 거야. 길거리에서 서명운동하면서 노란 현수막에 동참하실 분은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전철역에서 정말 촛불 기도회가 열리고 촛불 기도회 옆에서 노란 현수막 나도 참여할게요. 10,000원이면 걸잖아. 그 10,000원이면 걸어. 그죠? 나 10,000원이면 거는 거 옆에서 노란 현수막 거실 분 참여 받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고. 오프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게 다가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노란 현수막을 달지 못하면 노란 리본이라도 또 이미 다 떨어진 노란 리본 다시 나눠주는 거. 참여를 이끌어내야 돼. 참여를. 자기네들의 조직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단지 노란 현수막 문제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노란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뭉쳐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야. 내 말은 지금까지는 세월호 대책위가 시민단체 몇백 개의 시민단체가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정보교류를 했어. 그래서 집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하는데 가끔 우왕좌왕하기도 해. 그러면 나는 이건 문제 있다고 봐. 그럼 앞으로 어떤 싸움을 하자는 얘기냐? 이미 답은 내가 얘기했어. 근데 그게 그 답인지 오늘 알았어. 무슨 얘기냐? 어제 박근혜는 우리 국민에게, 분노한 국민에게 전쟁 선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조직적으로 더 크게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내 부탁은 뭐냐면 범국민 세월호 대책위를 만드는 거야. 누가 앱을 개발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그 모바일 앱에 누구나 개인이 다 참여하는 거야. 명단 다 나오고 사람 실명 나오고 자기 직업 쓰게 하고 그래서 실명과 직업으로 자기를 인증할 수 있게 그리고 끝번호 4개 공개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인증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바일 앱을 깔아놓은 사람들은 공지가 오는 거야. 아프리카의 망치부인 방송하면 공지가 오듯이. 그 앱은 어떤 공지사항이 있으면 가령 집회 일정 이런 거 공지가 딱 뜨면 알림이가 오는 거야. 알림이가 와서 집회 있구나 볼 수 있고 어떤 긴급한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전국에 퍼돌려 주세요. 지금 허위사실 이런 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 기사입니다. 올라오면 그걸 즉시 돌리는 모든 개인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 기기에 전부 다 접속을 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행동할 수 있는 범국민 세월호 대책위로 확대 개편하라. 지금 세월호 대책위를 모태로 하되 여기서 실무는 담당하되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개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라고. 모바일 앱을. 그래서 그 모바일 앱에 100만 명이 가입하는 거야. 100만 명이 그 앱을 다운받는 거야. 나중에 1,000만 명이 다운받는 거야. 2,000만 명이 다운받는 거야. 인터넷이 되는 한 동시에 정보가 공유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세월호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저쪽 애들의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박 논리가 만들어지고 그게 동시에 100만 명에게 200만 명에게 뿌려지는 거야. 어때? 범국민 세월호 대책위를 만들고
범국민 세월호 대책위는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거야. 2016년 총선까지를 준비하면서 모든 국민이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자기 직업군별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입할 때 나이, 지역, 그 다음에 직업군, 또는 취미. 그래서 그 가입한 내용으로 나는 내가 서울 사는 주부이고 방송인이다. 그러면 나는 서울 사람 지역 모임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주부들의 모임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언론인들의 정보를 들어가서 언론인들이 쓰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나는 지역군, 직군으로, 그러면 모든 한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두세 가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바로 곧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뭐 주부이면서 엄마이면서 또는 학생이면서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질 수 있잖아. 서울 사람이면서. 그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이 조직에서 서울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괜찮아. 주부 모임 가서 얘기하는 거야. 또는 여기 언론인 모임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 괜찮아. 그러면 다른 모임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복사해서 붙여주는 거지. 그러면 순식간에 이 네트워크망이 소통이 되고 정보가 흐르는 거야. 물론 힘들겠지만 그런 앱을 만들자는 거예요. 세월호 앱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세월호 앱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세월호 앱은, 지금 만들어진 세월호 앱은 그게 아니라고 봐. 이거는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조직적 틀거리야.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조직적 틀거리로 그런 앱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네트워크 정당의 역할 할 겁니다. 이거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보 공유하는 역할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자, 이거 감이 와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집중 안 하고 계속 벌레들이 방해를 해서 여러분 못 들었을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을 하면서 세월호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줄 수 없다. 단독 국회라도 열어서 지금 재벌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국회에다 압력을 넣었어. 세월호 특별법에 관여하는 건 삼권 분립이라더니 새누리당 대표 국회의장 불러다 압력을 넣었어. 단독 국회 열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야. 이거는 국민에게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야. 안전한 국가에 살고 싶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정치인이 약속을 지켜서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어. 그러면 이제 전면전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무슨 탱크를 사고 무기를 사서 청와대랑 전쟁을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우리의 전쟁은 머릿수를 모으는 거야. 국민을 모으는 거야. 우리 국민들을 모아내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갖는 거야. 진짜 국민 주권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야.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대책위로 현재 세월호 대책위를 확대 개편하라. 확대 개편하라. 그래서 이 확대 개편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모바일 앱을 만들고 그 모바일 앱에 각자 개인이 결합을 해. 가입을 해. 그러면서 내가 5가지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 그러면 나는 5개의 공동체에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면서 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가 얽히고 설켜서 동시에 움직이는 생명체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나는 서울에 있는 주부이면서 언론인이다. 그러면 나는 서울 사람의 사이트 방에 들어가면 서울의 중심 주제들을 쭉 보게 돼. 또 주부들의 방에 들어가면 전국 주부들의 고민을 보게 돼. 언론인 방에 들어가면 언론인들의 고민을 보게 돼. 근데 여기서 이 정보 괜찮으면 다른 방에 내가 전달해. 그래서 정보가 온 국민이 흘러. 여기에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이런 게 유포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 얘기해. 야, 이거를 우리가 정하자.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반박 논리로 전파시키자. 그러면 그 내용이 순식간에 전파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뉴스가 떴는데 중요한 뉴스야.
근데 계속해서 포털이나 이런 데서 뉴스를 조작하려고 그래.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앱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아. 그 앱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서로서로 도움을 받는 거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혹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틀림없이 이 프락치들이 들어올 수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모바일, 그러니까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어. 누구누구가 이런 행동을 했다. 그걸 복사해서 올려놔. 그러면 그 신고센터 각 방에서 똑같은 작업을 한 애가 있잖아. 그러면 같이 신고센터에 같이 정보가 올라가. 캡처해서. 얘는 상습범이다. 똑같은 내용을 그 잘못된 허위 정보를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올렸다. 그러면 얘는 한 달간 활동정지. 반복하면 석 달간 활동정지. 다음에 또 걸리면 1년간 활동정지. 자르지는 않되 활동을 정지시키면 글을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런 앱이 있다면, 그런 세월호 국민 대책위가 만들어진다면 온 국민이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게 지역별 모임이면 지역 국회의원도 나중에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직군별 모임에서는 비례대표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16년에 총선에 대해서 총선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만 뽑힐 수만 있다면 이 앱의 정보 공유로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개혁이 그렇게 멀지만 않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망치부인 얘기하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기능 중심으로 가자. 능력자들이 모여서 그 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아예 가입할 때 휴대폰 본인 인증만 하면 그 본인 인증만 하고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그 앱을 만든 사람도 그 관리권을 주지 말아야 돼. 그래야 개인 정보를 누구도 못 빼게 만드는 거지. 이 카톡을 이용한 그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본부라는 앱, 이 카톡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오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야. 오늘의 나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 앱, 이 조직에 국회의원도 개별적으로 모든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건 당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오는 거야. 의사, 교수, 선생, 주부, 농부, 농민, 노동자, 개인이 다 결합해. 그래서 내가 소속되고 싶은 직군을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순 게시판 형태의 글을 서로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 관리권이 없으면 업그레이드 안 되고 버그 수정을 못 한다. 버그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다 해서 미리 실험을 해서 그 공개할 때 버그가 없는 걸로 내놔야 돼. 그리고 복잡하게 만들면 버그가 생겨. 복잡하게 만들면 버그가 생기니까 단순하게 하자 이거야. 단순하게. 예. 이게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에 오려면 부산에서 올라오고 부산이나 대전은 올라오기 쉬워. KTX가 있어서. 근데 그것도 돈 들어. 오프라인으로 집중해서 모이는 거 그거는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3,800만 대의 스마트폰이 있다. 온 국민이 가입한 카톡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예. 그 모바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있는 걸 이용해. 돈 들일 생각하지 말고. 얘 봐라.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생각해.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생각한 사람이 있고
이걸 목표로 세웠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고,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겠냐? 어?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겠냐고. 밴드를 이용하든 카톡을 이용하든, 근데 지금 카톡이나 밴드가요, 카톡을 이미 정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 그래서 카톡 내용들을 지금 정부에서 그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밴드도 그 정부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좌우지간 나는 일단 아이디어를 던졌어. 다음은 기술자들이 알아서 해.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답을 찾아와.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야. 그러면 기술자들이 개발을 해, 각자.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류해.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작품을 내놔. 해결을 해.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만들어내. 만들어내라고. 비용이 문제?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같이 만들어야지. 거기에는 그 앱에다가 뭐래? 가입비 10,000원. 그 앱을 다운받으면서 가입비 10,000원씩 내는 거야. 100명이 가입하면 100만원, 1000명이 가입하면 1000만원, 10,000명이 가입하면 1억. 가입비 10,000원이 개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누가 가입해? 10,000원이 아까워서 가입 못하는 너는 빠져. 민주주의의 주권을 지키는데 돈 10,000원이 아깝냐? 그럼 빠져. 예. 점점 얼굴이 조그매져. 자, 좌우지간 안 되는 방법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뭐 돈이 문제다. 예. 예. 그래서 안 되는 이유 찾지 마.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이제까지요. 우리가 왜 매번 실패했는지 알아? 어떤 일을 하자 누군가 얘기해. 그러면 똑똑한 애들이 제일 먼저 안 되는 이유를 찾아. 똘똘한 애들이 안 되는 99가지 이유를 찾는 시간 1시간도 안 걸려. 근데 좀 보면 고학력에 머리 좋은 애들은 이게 안 되는 이유를 99가지를 굉장히 신속하게 찾아내. 근데 머리는 나쁜데 성실한 애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할 방법을 생각해. 그럼 둘 중에 누가 한 발을 나갈까? 둘 중에 안 되는 방법 99가지를 찾은 애와 1시간 동안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한 애와 누가 한 발자국 더 먼저 나갈까? 되는 방법을 찾는 사람이야. 그죠? 예. 되는 방법을 찾는 애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건 희망을 만드는 싹이야. 이게 우리는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봤다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개발자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100인의 그 실험 대상을 모아. 그래서 한번 만든 걸 실험해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찾아낸 문제를 가지고 버그를 수정하고 그리고 공개를 해. 그래도 이게 확장이 돼야 될 거야. 처음에는 뭐 10,000명짜리로 만들었다가 100,000명짜리, 100,000명짜리로 그 확장을 시켜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야.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점 확대될 수 있는 거야. 희망을 가지라고. 자, 어때요? 뭔가 가능성이 보이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대로 망하는 거야. 이 카톡으로 돌고 있는 그 무수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왜 우리는 반박 논리 하나 제대로 전파를 못했을까요? 나한테 그 카톡을 계속해서 보내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반론, 진실을 알리는 그 내용을 나는 그 허위사실 유포한다는 내용은 많이 봤는데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박 논리는 전달받은 게 없어. 누가 복사해서 허위사실을 보내면 진실은 이거야. 그렇게 보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이 온 국민이
허위사실에 노출되도록 우리는 손을 쓰지 못했어. 내가 집 팔아서 시작하면 안 되나? 그러면 그 조직은 내 조직이 되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전부 다 캡처돼 갖고 고소되고 있어요. 그 고소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가니까 2달 정도 뒤에 연락이 올 거야. 지금 세월호 변호인단이 전부 다 캡처하고 제보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막 쓰고 다닌 사람들, 카톡으로 돌린 사람들 전부 다 긴장해. 한 몇 달 뒤에 2-3달 뒤에 경찰에서 소환장 올 거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된 사람들 전부 처벌받을 거야. 그런데 처벌은 오래 걸려. 우선 뭐가 필요하냐? 그런 주장이 있다라면 망치부인은 계속해서 방송을 해. 그런데 이 방송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서 쟤네들처럼 조직적으로 뿌리고 있는 내용을 왜 우리는 조직적으로 안 뿌리냐고. 그 김어준 선수가 얘기한 거잖아. 어떤 새끼들이 거짓말 유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전파하는 조직을 만들자. 그 김어준의 아이디어죠. 그죠?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거나 그냥 더러우니까 피하지. 서하숙 교수가 뭐라 그랬어? 더러우니까 피하지 말고 정확히 욕을 해야 된다. 너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고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카톡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거 허위사실로 지금 세월호 특별법 대책위에서 이거 자료 수집하고 있다고 누구누구한테 카톡 보냈냐. 잘못했다라고 그거 반성문 올려라. 안 그럼 누군가 캡처 떠갖고 너 고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걔네들도 정신 차려. 그리고 그 카톡 내용은 그대로 캡처해갖고 세월호 대책위로 보내세요. 예. 그래야 이 세월호 대책위에서 고소 고발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야당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새정연, 진보당, 정의당 얘네가 자기네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당으로 모이자 할 것 같아요? 김한길이가 진보당이랑 하나로 모이라 그러면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정계 개편을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놨었어. 이제까지 우리는 정계 개편을 김대중, 김영삼 같은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에게 알아서 정치 좀 잘해봐 그랬어. 그런데 얘네들이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 얘네가 조중동만 읽고 앉아가지고 국민 정서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국민이 주권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거 플랫폼 문성근 선수 주장이야. 그 플랫폼 주장하는 문성근 선수, 우리가 올바른 진실을 알리는 댓글 부대를 우리도 만들자는 김어준의 주장,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는 망치부인의 주장, 분노하고 독해져야 된다는 서하숙의 주장,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는 조국의 주장, 이건 다 같은 내용이야. 응? 나는 다 같은 내용이라고 봐. 이걸 희망으로 만드는 건, 그래요. 오늘 망치부인이 이야기하는 건 그냥 망치부인의 꿈일 수 있어요. 예. 그냥 망치부인이 그냥 되는 대로 현실을 모르고 떠드는 그런 한 사람의 그냥 깨몽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꿈을 100명이 꾸고 10,000명이 꾸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유민이 아빠가 이런 말 했더만, 그게 어느 책에 나오는 말이더라? 그 말 있잖아.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유민 아빠의 그 말이 어디서 출처가 있어. 출처. 그 출처가 어딘지 찾아봐요.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김영호 씨가 트위터 페이스북에다 올렸거든요. 그러니 그 말을 그 말의 출처가 되게 중요하거든. 내가 그 출처하고 관련이 있어. 내가 그 출처를 얘기한 그게 장자의 말이야? 루신. 맞아. 노신. 중국의 루신. 그래.
중국의 루신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야. 내가 그거를 여행 프로 보다가 알았어. 그 중국의 루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을 쓴 사람이래. 근데 그 아큐정전이 뭐냐면 그 정말 이 중국의 아주 서민들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책으로 썼던 그 작가야. 그 루신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여러 명이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그 말 망치 부인이 맨날 하는 말이잖아.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죠? 이게 지금 하나로, 이건 내가 볼 때 있잖아. 이거 에너지야. 이건 에너지야.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쳐지는 에너지가 느껴져. 그거 왜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막 어떤 에너지들이 막 모이는 거. 뭔지 모르지만 윙 이러면서 어떤 막 그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게 있잖아. 나는 지금 그게 느껴져. 내가 지금 미쳐가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지금 나 혼자서 막 미친 꿈을 꾸다가 미쳐버린 거야? 여러분도 그런 게 원기옥이 뭐야? 원기옥이 뭔데? 그게 그런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뭉치고 있는 것 같아. 이 에너지가 그 얘기가 있잖아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라는 책이 그게 무슨 책이더라? 아니야, 시크릿 말고 그게 무슨 책이었더라? 연금술사의 그 광고 문구였어요. 근데 나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그 이야기가요,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국민이 굉장히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은 국민이야. 정신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국민이라서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 이 국민이 단결하면 정말 무서운 힘이 벌어져. 역사적으로 그랬어. 우리 국민이,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경깨가원이었나? 조선은 거대한 건축물 하나 없다고 누가 비웃지만 그건 그만큼 조선의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중국의 만리장성은 그만큼 많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만든 그런 건물들이잖아. 근데 조선에는 그렇게 큰 건축물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결국 조선의 왕들은 백성들을 그만큼 착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맞는 게 조선은 법치국가였어요. 조선은 법치국가였기 때문에 함부로 국민들을 왕이 지멋대로 죽이거나 살릴 수가 없었어. 왕이 함부로 죽이거나 살리면 걔는 왕에서 잘렸어. 그게 연산군 광해군이야. 아무리 광해군은 정치를 잘해도 함부로 죽여서 잘린 거고, 연산군은 아무나 죽여서 잘린 거고. 그게 조선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모든 나라에는 위대한 건축물이 있지만 조선에는 그런 위대한 건축물 하나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나 조선에는 전 세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600년 왕조의 단일 기록이 있다. 전 세계의 조선왕조실록 하나래. 600년 동안 왕조가 이어진 것도 조선왕조뿐이고 그 역사적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도 조선왕조뿐이래.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2조 이러면서 굉장히 깔아뭉갰던 건 일본 놈들이 망할 만한 나라라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고 자란 교수들이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는 그렇게 알았던 건데, 사실 조선이라는 신라 900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신라의 역사는 사실 그 통일신라 이후에 300년, 그게 신라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작은 부족 국가였잖아. 그러나 조선은, 그리고 신라의 법전 있어? 이 조선은 법전이 있잖아, 법전. 조선의 법전이 있었고, 그리고 왕조 600년의 기록이 있어. 600년의 기록이 있어. 그래, 장수왕 이후로 쳐. 그래. 장수왕 이후로 쳤다고 쳐. 장수왕하고 광개토대왕, 그래, 문자명왕, 거기까지 잘했다고 쳐. 그니까 그때부터 쳐봐. 그때부터 치면 400년이야. 됐어?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야. 물론 지금 막 신라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외치는 저 사람, 그래, 신라도 1000년 갔어. 기원전에 부족 국가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힘을 모아서 신라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신라가 또 삼국을 통일을 해서, 이 한반도 남부를 통일을 해서 그 남신라를 만든 거 아니야. 북발해, 북쪽은 고구려 중심으로 발해가 유지가 됐고, 신라는 남쪽에서 이 또 권력을 유지해서 천년왕국을 만든 거 아니야. 그 천년왕국 이후에 고려가 모든 걸 다시 뒤집고, 그 고려왕실 때 굉장히 또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 고려가 대단한 나라였어요. 고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왜냐면 고려에 기록이 없어.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이 없었고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고려가요, 중국의 송나라, 주작을 만든 중국의 송나라가 고려하고 무력 동맹을 맺어서 송나라를 지켜준 게 고려였어. 그래서 요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그 다음에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얘네들이 이 송나라를 계속해서 압박할 때 그때 송나라를 지켜줬던 게 고려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나라도 굉장히 컸어. 엄청난 세력으로 부풀었지만 우리나라 거란이 1, 2, 3차 침입해갖고 다 망했잖아. 금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고려, 그 다음에 이 고려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외교적인 전략이 뛰어났냐. 이 거란이 1, 2, 3차 침입했을 때 우리가 다 걔네들 꼬드겨갖고 땅을 얻어요. 땅을 얻어내고 동아시아의 정세를 고려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어. 그게 고려야.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그러니까 유럽의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진 이유가 고려 때문이야. 고려의 상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게요, 우리나라가 뭐 작고 뭐 형편없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야. 천년왕국 신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린 고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00년의 역사 기록을 갖고 있는 조선왕조.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 정도야.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 수준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내가 얘기했잖아.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그 기생들은 비녀를 뽑고 놀이개를 풀어서 돈을 내고, 아무것도 낼 게 없는 막노동꾼들은 담뱃값을 아껴서 그 돈으로 국채, 나라의 빚을 갚으라고 돈을 모아서 한 달 만인가 석 달 만에 3분의 1을 갚았어. 일본이 조선왕실에다가 막 철도 놔주고 전기 놔준 다음에 그 돈을 내라, 이게 다 빚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 빚을 어떻게 했다? 그 빚을 국민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몇 년 만에, 아니 뭐 한 달 만에 3분의 1을 갚았어요. 그래갖고 일본이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국채보상운동하는 단체에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잡아들인 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단결력이 있어. 1919년 3.1운동도요. 1919년 3.1운동이 전 세계에 1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의 식민지들 중에 유일하게 비폭력,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게 3.1운동이야. 그래서 그 3.1운동을 보고 세계사 얘기 조금 이따 해줄게. 로마 제국 1000년 넘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 로마는 500년짜리 나라야. 로마도 500년짜리 나라야. 한니발 이후에 나라꼴을 갖추게 돼. 그전에는 그냥 도시국가였어. 천년왕국 로마, 그것도 신라하고 똑같아. 신라랑 똑같이, 신라도 경주에서 시작해갖고 1000년 갔다고 우기는 거랑, 로마가 천년왕국이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아.
이 로마도 그 카이사르가 지중해를 장악해서 그때부터 500년, 472년까지 500년 가고 망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더 대단하다 그렇지 않아? 그래서 자, 본론으로 돌아와. 예. 본론으로 돌아와. 예.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조선 사람들이 1907년 국채보상운동 기가 막혔지? 1919년 3.1운동 그 3.1운동 때문에요.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저 작은 나라 조선도 일본에 맞서서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러면서 일으킨 게 오사운동이야. 중국의 천안문 앞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서 중국의 괴뢰 국가를 쫓아내잖아. 일제랑 맞서 싸운 독립운동 그때 일어나 민족운동이.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간디의 비폭력 평화운동. 간디는 다 알지? 머리 빡빡 깎고 굶었던 아저씨. 그 간디 아저씨가 비폭력 평화운동을 일으킨 것도 우리 조선의 3.1운동을 보고 태극기 하나 딱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패기 거기에 놀라서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과 인도가 일어났다고. 그게 우리 3.1운동의 역사야. 그 다음에 1960에 해방이 됐잖아. 나라를 잃은 다음에도 36년 동안 독립군이 계속 있었어. 독립군이 계속 있고 나중에 심지어 이 독립군들이 연합군의 소속까지 됐어. 그래서 김구가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그 연합군의 한 부분이었어. 그래서 일본 놈들 고문하고 정보 깨내고 스파이 활동을 했다니까? 그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어. 미국의 CIA 기록인가? 거기서 나와. 스파이 기록이 나와. 그만큼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 스스로 싸웠던 민족이야. 근데 미군이 이러다가는 김구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승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한반도를 소련이랑 쪼개먹고 그래서 한국전쟁의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란 독재자가 13년을 지배했지만 그거 누가? 조선 사람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러가라. 북한도 못한 일이야. 북한도 못한 이 독재자를 무찌르는 거. 그것도 미국이 뒤를 봐주는 독재자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이 시위하고 쫓아낸 게 우리나라야. 쫓아냈어. 그게 최초였죠, 우리가. 나중에 마르코스가 그렇게 필리핀에서 나중에 쫓겨나는데, 우리보다 20년 뒤에 쫓겨나는데, 그게 우리 4.19의 역사야. 그 다음에 군부 정권이 들어섰잖아.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군부 정권인데, 이게 다 미국의 추인을 받았어. 미국의 추인을 받은 군부 정권이 27년이나 지배한 나라에서 그걸 다시 시민들이 들고 와서 또 무너뜨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2002년 월드컵.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IMF 극복. IMF 극복하는 걸 보고 IMF 총재가 오죽하면 자서전을 썼겠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IMF를 체제하는 과정은 엄청난 리더십과 국민의 단결된 기적이었다. 쓴 거 아니야. 김대중이 우리 금을 모아서 빨리 이 외환 위기를 벗어나자. 그러자 온 국민이 장롱 속에서 금을 갖고 와서 팔았대잖아. 그래서 금을 다 팔아갖고 외환을 갚아버렸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IMF 체제를 벗어난 나라래잖아. 이제까지 IMF 체제에 들어갔다가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없대. 그런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IMF 체제의 지배를 2년 3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7년 뒤 노무현 때 최정상의 선진국이 되어 있었어. 우리가. 그게 우리나라야. 그게 우리의 역사야. 이런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요. 마음을 모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미래학자가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세계 최강국이 될 거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의 모든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한다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거다. 로마가요. 그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였어. 근데 얘네가 유럽 다 먹고 아프리카 먹고 아시아 대륙까지 먹은 거야. 로마인의 기질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스페인, 에스파냐가 제일 먼저 그 신항로 개척에 투자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라는 미국보다 큰 영토가 다 에스파냐 식민지였잖아. 우리에게 스페인의 기질이 있어요. 반도국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 뭐냐 하면 변화에 민감해. 그리고 굉장히 유능해.
열정적이야. 마음을 먹으면 세계 최강이 돼. 전 세계 기능인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을 우리가 따잖아. 그거 알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많이 해. 우리 국민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반드시 1등이에요. 그게 우리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뒤를 이어서, 예. 아니, 이탈리아의 뒤가 스페인이었다면, 이제, 누가? 시간상, 로마가 망한 게 472년이거든? 그 다음에 에스파냐가 망한 게 1400 몇 년이야. 1000년 걸렸어. 자, 이제 우리가 2100년에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야.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국가가 돼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뺏거나 그런 건 우리 민족의 습성이 또 아니야. 우리 민족의 습성이 뭐냐 하면 강제적으로 남을 침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령 고구려나 발해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그 지역에서 굉장히 현지인들과 융합 정책을 잘 폈어요. 가령 몽고라든가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악하면 무너뜨려 버리잖아. 자기네 거를 막 강요한다고. 그런데 누구는 조선은 언제나 뭐가 들어오든 새로운 것을 융합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그랬다며.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새로운 것을 이기지 못한다. 나 그거 어저께 들었어. 스티브 잡스의 말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새로운 것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얼리 어댑터예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쓰는 국민 비율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야. 국민 비율에 3,800만 명이 4,500만 중에 3,8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나라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우리나라에다가 그 공개를 해가지고 그 감을 보는 거야. 평가를 받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대박 치면 세계적으로 대박 난다. 그게 대한민국이야. 새로운 것에 민감하고 응용력이 뛰어나고 융합을 잘해. 화합을 잘해. 그게 우리 국민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자 조경태, 허경영, 변희재 쓰면 블랙이라 그랬지. 허경영, 변희재, 조경태 우리 채팅창에다 쓰면 채팅창 모독죄야. 너네 블랙이야. 영구 블랙. 알았어? 좀 우리 수준에 맞게 놀자고. 우리 망치부인방의 수준이 무슨 조경태, 허경영, 변희재 이런 애들 얘기해야 돼? 나 진짜. 또 한 번만 그 세 명의 이름을 쓰면 가만히 안 두겠어. 알았지? 허조변은 우리 방에서 이름 쓰면 안 되는 이름이야. 알았지?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꿈은요, 내가 볼 때, 사실 이건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나는 내 스스로 고민이 돼. 야, 이거 누가 또 공격해 들어오나? 무슨 얘기냐? 내가 되게 고민이 돼요. 내가 왜 2012년에 내가 이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 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좌우지간 내가 2012년에 내가 대선 과정에 쓰임을 받을 거다.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번에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아. 이 새로운 정치 개혁에 내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잡혀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때 대선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이번에 그 새로운 정계 개편, 이게 우리 방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그래. 그거구나. 이게 내가 아니라 우리 방 시청자들의 이 에너지가 정계 개편의 씨앗이 될 거라는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은요, 내가 이제 곰곰이 고민을 했어. 도대체 우리 방의 시청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일까? 한밤에도 몇백 명이 그 시간에 생방송을 해도 안 보는데 몇백 명이 계속 있어. 그러면서 방송이 시작되면 3,000명 이상이 막 몰려와가지고 동시에 정보교류를 해. 이 방의 힘은 뭘까? 뭐 망치 부인이 뭐 다른 팟캐스트 진행자들처럼 말을 잘하거나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빠삭한 것도 아닌데 이들은 왜 모일까? 이건 뭐냐? 이거는 결국 시청자들의 에너지인 거야.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모이는 시청자들의 에너지야. 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별말 안 했는데 나는 사실 일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일의 의미를 이 사람들이 10가지로 해석을 해. 그래갖고 10가지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팍 퍼지면서 10가지 일을 해내는 거야. 이게 점점 이게 우리 방의 에너지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에 모인, 그리고 우리 방 시청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강제로 투입된 벌레가 아니면 다 착해. 만나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고 이 눈빛이 선한 사람들이고 착하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 안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과거에 잘못했다가도 되게 반성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방 시청자야. 아주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죠? 그런 사람 거의 없고 난 한 명도 못 봤어. 어떤 애들이 저는 정치해볼래요 이런 고등학생은 봤는데 여기 모여있는 어른들 중에 여기 모여있는 어른들 중에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망치 부인한테 잘 보여갖고 대통령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모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을 쓰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방에 모인 사람들의 너무나 순수한 열정, 순수하고 그 착한 열정을 이 하나님께서 쓰기로 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우리 방송의 힘이 뭐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불자들은 불자들의 방식으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방식으로, 무교는 무교의 방식으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방식으로 각자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면 그것이 간절하다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기적을 이룬 게 있어. 기억나요? 이해찬이 2012년 5월에 그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모든 언론이 김한길이 1등이라고 일주일 내내 떠들었어. 매시간 정시뉴스에 민주당 당원 투표에서 김한길이 1등이라고 계속 보도했어. 나중에 그로부터 두세 달 뒤에 문재인이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 1등 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2012년 5월 민주당 경선하는 과정에서 김한길이 당원 투표 1등 했다는 얘기는 매시간 나오는 거야. 그날 그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이, 그 토요일인가 일요일이 마지막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투표하는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당대회에 모든 당원이 모이기 직전에 그 뉴스에서 한 3일 동안 내일이 김한길이 1등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보도했어요. 그런데 김한길이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우리가 모두 간절히 내가 그때 문용식을 지지한다고, 문용식 선수가 안 될 거라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망치 부인은 그 전당대회에서 문용식을 지지한다고 연막을 친 거야. 그래놓고 막판에 바로 그 금요일 밤에 방송을 끝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기억하세요? 2012년 5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모두 기도를 했다? 다음날 이해찬이 0. 몇 프로 차이로 0.13인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당선이 됐어, 대표가. 기억하시죠?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 자,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 기적을 이룬 게 있어. 불타는 10미닛 지금 할게요. 그 몇 가지 기적을 우리가 이루어냈는데, 이게 뭐냐? 종교를 다 떠나서, 나는 개신교 신자지만 다 종교를 비웃지 않아. 왜?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하신 분이야.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에 가면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타인의 종교를 비하하거나 비웃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끝은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타인의 종교를 비웃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전달이 돼요. 하늘에 닿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8월 달에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 8월 마지막 주에 아니야 21일부터 3일이었던가? 8월 말에 내가 8월 말에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방식대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2번을 얘기하고 3번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어. 근데 그 2번에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차가운 거야, 내 몸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그때 의심하는 분위기였어. 그런데 9월 1일 날 내가 교수형 당하는 꿈을 꾸고 시신 20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느낌이 다른 거야. 온몸에 전율이 막 느껴지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파동이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지금 9월 1일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9월 1일 날 꿈을 꾸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우리가 2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거다. 그리고 이 빅텐트, 우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움직임이 성과를 낼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어. 그치? 내가 빅텐트 이거 잘 될 것 같다. 느낌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2가지 어려움이 올 거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로 벌어진 일들이 뭐 민주당 내부에서 막 갈라지면서 탈당을 하네 어쩌네 정계 개편해야 된다고 박살이 나고 박영선이가 탈당을 따라서 가네 안 하네 막 왔다 갔다 막 생지랄이 나고 그러면서 지금 새정연이 막 흔들리는 거야.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이 야당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야. 야당이 요동을 치면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막 일어났어. 그치? 그래, 내가 이제 미신으로 보이면 강퇴? 그래, 알았어.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 예. 그래서 네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 됐어, 참. 추석이 지나면, 맞아, 내가 그 얘기 했어.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추석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모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그러면서 내 생각엔 추석이 지나면 뭔가 변화가 느껴질 거다. 그리고 추석 지나면 뭔가 일이 벌어진다. 내가 그랬지. 내가 그 얘기 했지. 추석이 지나면서 큰 일이 벌어질 거다. 어떤 흐름이 일어날 거다는 게 내가 얘기했죠. 이건가? 내가 괜히 지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거나 지금 나의 방송은 모두 유튜브에 있으니까 나의 방송은 다 유튜브에 있고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서 나도 사실 참 당황스러워. 내가 이런 말 하면서 진짜 당황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얼마나 내가 미친년으로 보일까. 진짜 고민이 많이 돼.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맘먹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진심으로 듣든 아니면 거부를 하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2012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 뭐냐? 2012년에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다 때려치고 접었어. 기억나죠? 2012년에는 내가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막 몰아가면서 막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내가 열받아서 더 접어버리고 들어가고 그랬어. 근데 내가 딱 구치소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그 돌을 닦고 온 다음에는 화가 안 나. 그래. 이게 우리 수준이면, 이게 우리 준비 정도면 이만큼인 거지. 그래도 이만큼 왔잖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도 나는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될 수 있도록 그걸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고 뭐 다 집어 던질 게 아니라 또 시작하면 되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내일 일은 난 몰라. 하지만 오늘 만약에 내가 어저께 실패했다면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오늘 내가 실패한다면 내일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절대 나는 실패한 상태에 머물지 않을 거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실패합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봐요. 누군가 실패했다면 이 사람의 능력이 여기까지야.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벽에 부딪혀서 멈춘 게 실패라고 봐요. 자, 여기서 멈추면 이게 끝이야. 그런데 얘가 실패를 극복하고 올라간다면 이 사람의 한계는 이만큼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이만큼 성장하는 단계에 왔구나. 내 지경을 더 넓혀야 되겠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능력이 점점 무한대가 돼. 예.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용기가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가든지 서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두렵지가 않아요. 실패할까봐 두렵지 않아. 여러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실패한다고 잃을 거 있어? 아니, 정치개혁 못했다고 뭐 우리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뭔가 해보다 보면 그게 어쩌면 잘 될 수도 있잖아. 확률은 반반이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안 해본 것과 해본 것은 다르겠죠. 우리가 가다가 절반이라도 가보면 다음에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망치분 말이 맞지? 약 올라 죽겠나 봐. 미안하다. 오늘 분위기가 아주 좋은가 봐요? 네. 노잼인데 왜 함? 그러게, 노잼인데 왜 봐? 보지 말고 빨리 딴 데로 가. 예. 자, 맞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절대 실망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도 있죠. 백날 성공하나? 하지만 그 성공할지도 몰라. 성공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는 거야. 우리가 가는 길은 성공이 100% 보장돼서 그래서 가는 길이 아니야.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보는 거야.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거기서 잠깐 쉬고 또 가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나아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유민이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일베의 자식들도 안전한 나라가 될지도 몰라. 내 자식만 안전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모두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뚜벅뚜벅 우공이 산을 옮기듯, 응? 우공이 산을 옮기듯, 예, 그렇게 무던히 끊임없이 가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가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되면, 그쵸? 안 될 수도 있지. 하지만 만약에 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미리 포기하는 거 아니야? 가보자고요. 우리 어떤 드라마를 겪게 되나, 어떤 기적을 보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뭐 박근혜 명예훼손 전담팀이 꾸려지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막 저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망치 부인 22일 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간다니까 걱정되세요? 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인의 의무를 행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권이 나를 처벌한다면 그건 이 정부가 스스로 비열하고 비겁하고 불법적인 정부라는 걸 인증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요.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런데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불의한 거야. 그래서 나는 22일 날 그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당당하게 다녀올게요. 내가 도봉경찰서 가면서 그 카메라 찍고 가고 나와서 또 방송할게요. 그래서 그 방송 내용이 뭐 방송을 나와서 할 수 있으면 무사히 나온 거고 못 나온다면 뭐 그거는 인증인 거고. 그죠? 예.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뚫고 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합니다. 예. 9시에 가요, 9시에.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은 사실 50%보단 낮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1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해왔던 세력이에요. 아니지. 109년 동안. 109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해왔던 세력이고 우리는 그들과 맞서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해. 그런데 지는 게 당연한 싸움에서 안 지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뭔지 알아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법. 딱 하나 뭐라 그랬죠? 포기하지 않는 거.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 싸움을 끝내면 내가 지금 지는 거거든. 근데 이 싸움을 끝내지 않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직 지지 않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계속해서 이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야. 난 그래서 캔의 맨발의 청춘을 좋아해요.
아이씨, 야, 이런 싸움은 재밌는 싸움 아니야? 어떻게 싸우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시청 투쟁하시는 거, 시청해주는 것만도 망치 부인에게는 에너지가 돼요. 나 고발한 애, 나 요즘에 별풍선 들어오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나 고발한 애를 찾아내가지고 월요일날 가서 물어봐갖고 걔 밥 한번 살라고. 덕분에 나 이제 용식이 오빠 앞에 당당한 여비제이 됐다. 용식이 오빠가 내가 별풍선 못 받는다고 그동안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내가 월요일날 가갖고 누가 나 고발했는지 물어보고 걔한테 내가 밥 한번 살라고. 내가 받은 별풍선 그거 스샷 떠가지고 내 용식이 오빠한테 가서 오빠 봤어? 나도 이제 이만큼 받아. 나 별창이야. 얘기하려고. 나 이제 당당한 여비제이야. 순이와 다른 여비제이 아니야. 이제 나도 여비제이다운 대열에 들어섰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거야. 그동안 누가 나한테 별창 그러면 사실 속으로는 야, 이 새끼야, 너는 나한테 별풍선 한 번 안 써놓고 왜 그렇게 불러, 이 새끼야? 그러다가 이쁘다는 뜻이지? 그러면서 넘어갔거든? 근데 이제 누가 별창이라고 그러면 맞아. 나 역캠 별창이야. 나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즐기세요. 어떤 시련이 오잖아요? 이 하나님은요, 어떤 시련을 주시면 그 시련을 통해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너 이만큼 컸으니까 더 커야지 라는 뜻으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열고 여러분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오면 주저앉지 마시고 어머 내가 벌써 나한테 맨 처음 주어진 한계까지 온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를 열고 나가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의 발전은 무한대가 될 거예요. 정말 못하는 일이 없다니까? 그렇게 맘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한계, 가끔 난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닥치는 시련에 주저앉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꼭 질 것 같은 싸움에서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길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야.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한번 싸워본 적이 있거든요. 목숨을 아니 어차피 뭐 죽을 건데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이래 죽나 저렇게 죽나 멋있게 싸우다 죽는 거다. 죽을 각오라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요 죽을 각오라고 덤비는 놈 앞에서는 어떤 천하장사도 함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기에 눌리는 거야. 여러분 그거 뭐였지? 황산벌이라는 영화 봤어요? 거기 계백의 군대가 굉장히 의기충천했어. 근데 그 계백의 장군들이 계백의 부대가 어디에 무너지냐? 아이들이 아무런 방비책 없이 활을 창에 꽂혀 죽으면서 죽을 줄 알고 달려오잖아. 한 놈이 와서 죽고, 두 놈이 와서 죽고, 세 놈이 와서 죽고, 계속해서 와서 퍽퍽 죽어 넘어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오니까 누가? 계백의 군대가 기가 꺾이잖아. 그거예요. 예.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덤비잖아요. 쟤네들 반드시 꺾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죽어야 되나요? 적어도 죽을 때 혼자 죽지 말고 농개처럼 한 놈이라도 안고 죽으면 우리가 쪽수가 많잖아. 우리는 쪽수가 많기 때문에 죽을 때 혼자 죽지 말고 반드시 한 놈 끌어안고 죽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우리 남은 편이 우리 쪽 쪽수가 더 많어. 우리에겐 뭐밖에 없다? 쪽수밖에 없어. 알죠?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는 거야.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뭐 오늘 박영선이 탈당을 철회했다. 좀 어이가 없어요. 예, 어이가 없어. 그 탈당의 변이 뭐냐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리라는 60년 정통의 이 정당의 산 역사라 다름없는 원로 고문의 간절한 요청에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부터는 제게 주어진 책임감만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차대한 시기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당원과 선후배 동료 의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내대표 계속 간다는 얘기네? 원내대표를 계속 하겠다는 거네? 탈당한다는 그 시위를 해서 탈당 시위로 원내대표 지위를 지켰다는 거네? 원로 고문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지 마음대로 탈당한다고 접고 이 중요한 시기에 지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원내대표가 망치 부인이야? 대기 우산 부인이에요? 접었다 폈다 하게? 마음대로 탈당한다 그랬다가 탈당 처리한다 그랬다가 아니 대기 무슨 우산 대표야 뭐야. 그렇게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거면 그냥 망치 부인을 해. 우산 부인을 하든가. 저는요 이미 박영선의 리더십은 바닥이 났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떻게든지 박영선을 원내대표로 유지시키고 새정연의 틀을 유지하자라고 꿈꾸고 있다면 꿈 깨세요. 내가 볼 때 새정연으로는요 다음 총선에서 한석도 당선되기 힘들 겁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사라질 거다. 기억하시는 분? 내가 작년 5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한길이 당대표가 된 뒤에 2012년에 이해찬이 됐고 13년에 김한길이 됐는데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란 이름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들은 거 기억나시죠? 예. 결국 새정연이 민주당이란 이름 뺏겼죠? 그죠? 응. 내가 이제까지 예언한 거 맞춘 거 한번 얘기해볼까? 국민참여당하고 민노당하고 합당해서 통합진보당을 만들면 아마 국민참여당 출신들이 통합진보당의 조직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까발려서 첫 번째 희생자는 이정희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한 게 2011년 8월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3월이었지? 3월 말인가? 4월 초에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어. 3월 말. 그죠? 그 다음에 한명숙이 당대표가 되면 이 야권 전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이고 대선도 질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히 2012년 4월 총선에서 그 과반수 못했죠. 그리고 문재인으로 가면 대통령 못 이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히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망치 부인이
그 구속됐다 풀려날 거라는 것까지 예언을 했고, 자, 그리고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대로 됐죠. 자, 여기까지 맞아요? 다 보신 분, 혹은 하나 이상 보신 분. 이제까지 망치 부인이 얘기하고, 이제까지 망치 부인이 이야기했고, 그 망치 부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 이상 되는 거 보신 분 손. 예. 내가 그 감으로 이야기하는데, 새정치연합으로는 2016년 총선에서 한석도 당선 안 될 겁니다. 새정치연합은 2016년에 단 한석도 당선되지 못할 거예요. 예. 그러니 새정치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될 겁니다. 예. 자, 나는 이 박영선 대표가 굉장히 도도하게 돌아온 것 같은데, 왜 탈당하지 그랬어? 제2의 추미애 꼴 나게. 추미애도 한때는 대통령감이라고 불려지던 여자야. 그런데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갈라질 때 그때 민주당을 선택했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영원한 추미애 된 거야. 그리고 민주당이랑 다시 열린우리당이랑 합당해가지고 그 통합신당 하면서 합류한 다음에 민주당 몫으로 받은 환경노동위원장 맡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하고 민노당 의원들만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하고만 모여 앉아서 노동법 개정했잖아. 그게 추미애법이야. 그래놓고 자기는 추미애법이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추미애 보좌관들이 막 홍보하고 다니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그 순간 추미애는 그어졌다. 이번에 뭐 박영선이 탈당 안 하고 돌아와서 대우받을 줄 알았다면 오해한 거야. 박영선이 탈당을 했으면 제2의 추미애가 됐을 거라고. 이번에 돌아와서 제대로 원내대표는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 원내대표의 행동은 또 김한길이가 조언하는 대로 새누리당 유리하게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그런 원내대표일 거면 물러나. 반갑지 않다고. 어디서 감히 탈당 얘기가 나와? 세월호 특별법 모든 권한을 쥐고 어디서 탈당한다고 3일 동안이나 잠적을 해.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 밝혀내라고 목에 핏대 세우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세월호 특별법 협상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3일 동안 잠적을 해? 그래놓고 돌아와서 한 줄짜리 사과하면 용서해줄 줄 알았어?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박영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박영선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지금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망치부인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 망치부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뭔지 알고 손드는 거지?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새정치연합에서 박영선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된다, 내지는 박영선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 같이 골로 갈 줄 알아. 뭐 자기 발로 안 나가겠다는 걸 억지로 내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탈당설, 3일간의 잠적, 나는 죽는 순간까지 안 잊을 거야. 내가 추미애 노동법을 죽는 순간까지 안 잊는 것처럼 박영선이 이 중요한 시기에 3일 동안 잠적하고 탈당한다고 국민들을 협박했던 그 상황 죽을 때까지 안 잊을 거예요. 절대 안 잊어. 여러분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내용에 못 미쳤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누군가 길을 제시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쟤네들한테 백날 기다려도 길을 찾아주질 않아요.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어. 우리가 주인인지,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는 미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주인이구나. 자, 재작년까지는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 못하다가 이제 내가 주인이구나라는 거 알게 되신 분 손. 이제까지는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몰랐는데 이 지난 2년 동안 내가 나라의 주인이구나라는 거 알게 되신 분 손.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워!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주인이에요. 어느 날 망치 부인이 갑자기 그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사라질지라도 제2, 제3의 망치 부인, 나 서화숙 교수, 조국 교수, 망치 부인이 사라져도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해줄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으니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꽃보다 아름다워. 망치 부인이 위에 적어둔 글은 모두 뉴스에 나온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9월 1일에 내게 주신 느낌이 뭐였냐면 너는 2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는 2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2가지 어려움은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번 일이 그 2가지 어려움인지 이거는 어려움 축에도 안 드는지 월요일날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추천해주신 강제 추천까지 빼앗기신 4,532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후원해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의 우리를 협박한 것이 축제로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